먼저 정은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께서 NDC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 부장일 때 환경 리더스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는 측정 기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리더스 포럼 또 환경할리몬이라고 하는 너무나 한 분 한 분들이 환경 분야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외람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오늘은 보니까 저희 장관님하고 또 지금 탄덕이 위원장님, NDC 담당하시는 우리 그 위원장님과 또 다 와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NDC라고 하는 게 지금 내년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게 없어서 좀 현재까지 통계를 좀 중심으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다른 나라하고도 조금 비교하는 것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재미있게 이게 저런 게 있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약간 입장이 비슷한 나라 두 개를 쌍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두 쌍은 온실가스가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두 쌍입니다. 한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지요. 어떤 나라일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해봤을 때 이런 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산업계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10대 온실가스 배출 다배출 기업들을 어디냐고 이렇게 10개를 쭉 배출량을 보여드리고 맞춰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맞추시더라고요. 10개를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배출량을 보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맞춰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이렇게 이 나라고, 그죠? 한 나라는 이것도 온실가스 배출량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보통 답변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는 인도고요. 또 다른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인도랑 중국 둘 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인도는 아직 농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인도는 90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23년 배출량이. 중국은 한 4배 정도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다음 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인데요. 두 나라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나라이고 또 방금 한하진 탄노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네, 하나는 미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캐나다입니다. 이쪽이 미국이고요. 이쪽이 캐나다입니다. 차이점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설 퓨얼 익스트랙션하고 리파이너리까지 포함하는 건데 미국도 셰일가스가 많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캐나다가 생각보다 자기 나라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샌드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캐나다의 배출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건전한 배출량이라고 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이거는 정말 비슷한 제조업 기반이고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네, 어딜까요? 말씀하셨어요? 어디? 아우, 김준진 대표님 역시 맞습니다. 어디가 독일이고 어디가 일본일까요? 왼쪽이 독일이고 오른쪽이 일본입니다. 비교하시면 밑에 옐로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독일은 에너지거든요. 전환입니다. 에너지 산업인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보시면 중간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뭐 때문일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2012년, 10년에 문제가 생겼고 11년 이후부터 원자력 발전을 끄고 석탄 발전소를 그 대신에 많이 떼면서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은 다 2005년을 보통 정점으로 삼아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는데 인도는 가장 높았던 2013년을 정점으로 삼아서 항상 배출량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성을 살린 거기도 하지만 다른 안엑스 국가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건전성이 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이거는 유럽 국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국가입니다. 하나는 영국, 다른 하나는 프랑스. 역시 다 맞추셨어요. 지금 거의 100%의 적중률을 하셨습니다. 어디가 프랑스고 어디가 영국일까요? 영국, 프랑스. 영국은 뭐 영국도 프랑스도 지속적으로 9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에 해당되는 에너지 산업 발전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석탄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석탄을 이제 페이즈 아웃 하겠다고 했으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보여지는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작고 꾸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량의 발전을 원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의 에너지 상황과 그 나라의 발전 그리고 제조업 기반인지 제조업 기반이 아니지 않은지가 이 그래프에서 사실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해봤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2090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지금 18년 이후에 급격히 되고 있지만 이 붉은 레드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산업 부분인데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인데요. 이렇게 뭐 발제를 할 때마다 항상 제 기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2010년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만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 감축 목표 수립, 배출권 거래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환경부 산하의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파리 협정 그 한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주로 재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6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파리 협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NDC죠. 파리 협정 이꼴 거의 NDC라고 해도 좌우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리 목표 NDC 그리고 NDC를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투명성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행 점검을 위한 이행 점검 조항이 있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커미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NDC와 투명성과 이행 점검,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그런 일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게 NDC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1.5도씨, 2도씨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게 파리 협정이죠. 그래서 글로벌 목표를 위해서는 교토 정서처럼 필요한 양을 감축하는 걸 서로 배분을 하는 탑다운이 되면 사실 제일 정합성이 있는 거가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바텀업 어프로치를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다운 목표하고 국가별 NDC를 다 모은 바텀업하고 보면 항상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번 라운드의 NDC에는 더 세게 해라. 그래서 프로그레션의 원칙이 있는 거고, 항상 5년 간격으로 계속 똑같이 계속 더 노력을 강화하는 그런 순환적 노력 강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숫자입니다. 말 그만하고 이행하라고, 파리 협정 올해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 그만하고 이행하라고, 그 이행을 보여주는 수치가 온실가스 통계이고, 그래서 통계와 이행 점검, 감축 목표 수립을 지원하는 저희 온실가스 센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한석 장관님이 떠나셨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캅에 가서도 저희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주관하는 개도국 그 인벤토리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을 4배 증액시켜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UNFCCC와 함께 론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아까 우리 큰 온실가스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부터 저희가 쭉 통계를 산정해 왔습니다. 18년 정점 찍고 작년에 6억 2,400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1996년 IPCC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침을 통해서 산정을 한 것이었고요. 올해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들은 미리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지침 바꾸는 거에 따라서 통계 산정한 걸 다시 했는데, 우리처럼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 해당됐던 협약상 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고, 그 개편에 따라서 배출량이 한 4,500만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부문별 배출량으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부문별로는 크지가 않습니다. 포션을 보시면 산업이 크고, 산업 전환이 제일 크고, 탄소, 농축수산, 폐기물, 수송이 다른 큰 부분이고, 건물이 7% 이렇게 돼 있는데 냉매 부분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 외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스별로 보면 그동안 6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다가 이번에는 NF3라고 하는 우리 전자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냉매로, 세정제로 사용되는 가스를 추가하게 되었고, HFC라고 하는 여기 우리 냉난방 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그동안 2개밖에 산정하지 못했다가 29개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O2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메탄도 뭐 비슷하고, 이제 HFC가 1.2%이다가 4.2%가 되는, 그래서 HFC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NF3는 산정하지 않다가 조그맣게 산정돼서 지금 0.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량 이제 보시면 13위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질 GDP로 전 세계 이제 GDP 순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데 배출량이 높은 나라는 이란이나 사우디나 캐나다 같은 산유국이고요. 우리나라가 보다 GDP가 높은데 배출량이 적은 나라들은 당연한 것처럼 영국이나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거의 비슷한 GDP 순위와 배출량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역사적 총 배출량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70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량을 합친 역사적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가 19위입니다. 근데 다른 뭐 클라이밋 트래커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고 13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90년부터 23년까지 합친 양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배출량을 따질 때도 기준이 어디냐, 언제부터 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매출량 이 위에 거가 GDP고요. 밑에 오렌지색이 배출량입니다. GDP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배출량이 올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2018년을 정점을 찍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GDP는 올라가지만 배출량은 줄어든다. 절대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났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 디커플링이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나라들은 EU들이 그렇고요. 미국은 2005년이 정점이었으니까 2005년까지는 상대적 디커플링이었다가 그 다음부터 절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은 아까 비교해 보시면 거의 EU와 비슷한 모양을 GDP도 매출량도 보여드리고요. 일본은 1.7배 정도밖에 GDP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별로 여태까지 크게 좋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한 90년부터 뭐 23년까지 많아봤자 2배 정도의 그 GDP 성장을 보인 반면에 우리는 4.4배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점이 다른 나라는 2005년, 뭐 일본이 늦다고 해도 2013년인데 우리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목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50년을 탄소 중립으로 다 선언을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감축을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특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어느 나라 독일도 높은데 독일보다 훨씬 더 높고 미국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부가가치가 역사적으로 봐도 계속 줄지 않고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출량의 수준이 많을 때는 40%, 작아도 34%라고 하는 산업에서의 배출량이 너무나 중요한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산업에서의 배출량 중에서도 특히 4대 다배출 비중을 보면 한 80% 이상은 항상 그 4대 다배출 비중의 산업에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이제 여태까지 이끌어갔던 그런 업종에 중후장대 설비가 굉장히 많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거기를 뭔가 뭐 설비를 완전히 없앤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NDC를 만들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DC 이행 현황은 사실 여기 한노기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10월달에 탄노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30 NDC 목표를 지금 진전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NDC가 정점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연평균 감축률은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감축을 해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 이 이미션 갭 리포트라고 유럽에서 이제 매년 발간하는 거를 보면 일본도 뭐 캐나다도 우리도 조금 아직은 그리고 영국조차도 달성할지 모르겠다. less likely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likely 꼭 달성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사실 중국이랑 인도, 튀르키예, 러시아, 멕시코, EU를 제외하고는 사실 NDC 목표 자체가 너무 느슨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느슨했으니까 달성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딱 제가 10월 달에 봤을 때는 EU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less likely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쪽으로 옮겼더라고요.
EU가 작년에 6%, 8% 가까이 온실가스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레스 라이클리에서 라이클리로 해서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아마도 2040년, 2035년 EU 목표도 그게 맞춰서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가 있었고 목표에 대비해서 얼마나 줄였는지를 지금 보는 건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2023년 동안 한 1억 톤 정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1억 톤 정도 줄였고 13.9% 굉장히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 대비해서 거의 전환 건물 산업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다 감소를 했는데 전환 건물 산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이제 또 시민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경기 나빠서 그런 거 가지고 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집약도에 대한 걸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국내 경기뿐만 아니고 국제 경기에 따라서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온실가스가 주는지를 보려 그러면 집약도가 줄고 있는지 줄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데 전환과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쪽에서 보면 이거는 철강인데 철강은 별로 줄지 않다가 22년, 23년에 오래된 고로를 많이 끄고 하면서 좀 개선이 됐고요. 이거는 석유화학하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배출량은 줄었는데 그 중에 생산량이 줄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F가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 F가스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하면서 원다리가 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건물도 꽤 많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도 대당 원단위는 많이 줄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전기차, 수소차 지금 캐즘 현상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목표보다는 지금 그런 페네트레이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걱정인 측면이 있고요. 농축산 폐기물 전년 대비 조금씩 다 줄었는데 목표보다는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흡수원은 저희가 잠정 배출량으로 이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내년이 돼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뭐 흡수원과 수소, CCUS, 국제 감축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숫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관계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2035 NDC와 관련돼서 오늘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그 법제연구원 현 박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35 NDC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당연히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30보다는 무조건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캅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30년까지 신재생 3배, 에너지 효율성 2배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 캅에서 있었던 뭐 투명성 플랫폼이라든지 감축 행동 강화 촉진 디지털 플랫폼 구성하는 거 그리고 IPCC AR6 보고서의 감축 필요량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헌법 소원에서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30 NDC의 경로 그리고 거기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를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과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여러 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와 계십니다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고 환경부가 지원하며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작업반이라고 하는 거를 올해 3월부터 구성을 했고 오늘도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요. 10개 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 산업, 뭐 수송 선물 이런 식으로 CCUS, 뭐 냉매 이렇게 10개 작업반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외부 자문단이라고 해서 협회라든지 이해관계자분들도 해서 거의 한 200명 정도의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달에 적어도 3번씩 정도의 회의를 계속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그 진행 사항이 어떠냐고 이제 물으신다고 하면 일단 배출 전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했다. 배출 전망
우리가 이제 절대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드는데 왜 배출 전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래라고 하는 거는 GDP도 성장하고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인구도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일단 전망을 해서 미래에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될 것인지를 전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겠는지를 전망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 NDC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전방 분석을 하고 감축 잠재량을 여러 기술들 130개 기술 물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술과 수단들에 대해서 감축 잠재량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기술 작업 반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작업반과 부처 예비체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하고 산업계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2월에 가급적이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별 배출 현황면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8년부터 이제 23년 정도까지는 여태까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온실가스가 미래에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밑에 있는 게 CO2고 메탄, N2O 이렇게 보여지는데 CO2나 메탄 전부 다 2018년 정점 대비해서 더 줄어듭니다. 근데 다만 HFC라고 하는 물질 말씀드린 것처럼 HFC는 산정 방법이 바뀌면서 지금 여기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을 당장 여기에 나오는 HFC를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 에어컨에 있던 그 HFC가 조금씩 15년 동안 조금씩 새는 게 누적돼서 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바꾸더라도 옛날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에서 새는 물질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그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HFC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NF3도 약간 그동안 산정하지 않다가 산정하는 거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HFC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2040년이 한 3%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감축 수단을 할 수 있겠는지를 이제 여러 것들을 조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뭐 IPCC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방법입니다. 제일 이제 에너지를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 그리고 기술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바꿔서 하는 노력들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노력이 제일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고 둘 다 좀 온건하게 하는 게 이제 현 구조를 이제 고려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프레임 이렇게 모든 감축 그 수단을 다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배분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분석의 틀이라고 할까요? 분석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엔에 있을 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쉽고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이 비료를 많이 쓰는데 비료를 전부 다 보조금으로 다 주니까 정말 농업 줄이고 싶으면 비료 보조금 다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 그 식량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업을 줄이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EU 같은 데서도 제일 반발이 심한 데가 농업이고. 근데 보시면 에너지하고 산업은 배출량 비중이 전 세계가 다 높죠. 근데 직접 고용 인구는 농업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근데 특히 이 에너지가 특히 그렇죠. 딱 보면 뭐 2019년 자료입니다. 3천만 명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3천만 명의 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령 같은데 화력 발전소가 다 꺼지게 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 공정한 전환의 관점에서 이 배출량 비중과 또 직접 그 사람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냉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말 많이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에어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정수기에도 쓰이고요. 히트 펌프에도 쓰입니다. HFC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근데 우리나라에 몇만 대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이 그런 그 HFC를 사용하는 기계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4%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또 줄이려 그러면 1,500만 대에 대한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한 거여서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숫자이지만 이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화력 발전소를 꺼야 되는지, HFC 회수를 해야 되는지, 에어컨을 바꿔야 되는지,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우리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재건축할 때도 전부 다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바꾸라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모습들에 다 하나하나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NDC를 만들 때 항상 시간에 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역량 그리고 경제적 역량 같은 것도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다양한 역량들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정말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도 한번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베스트먼트 니즈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그 나라의 GDP의 약 3%에 해당되는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 2천억 조인데 그 중에서 3%뭐 장난 아닌 돈인데 뭐 그렇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어떤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떤 나라는 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부문은 이익을 보고 어떤 부문은 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가장 경쟁적인 경제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NDC가 또 마련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 비용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다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은 감축 비용이 음이니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최대한 빨리 디플로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CCUS처럼 비용이 되게 비싸지만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는 꼭 필요한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R&D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은에서 얼마 전에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NDC가 공짜가 아니니까 NDC가 돈이 들죠. 근데 NDC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050년에 한 17.3%까지 GDP가 손실이 있을 수 있고 2100년이 되면 21%까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보이디드 하면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거 외에도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있을 때 같이 했습니다만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오늘 문길주 그 미세먼지 특위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이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캅29 어떤 폴리티코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제 한 걸 보니까 캅29가 뭐 엉망이다, 결과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현재야. 우리 모습을 캅29가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남 탓하지 말고 하늘 탓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핑거 포인팅 해라.
저는 그거를 김명자 장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걸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고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남 탓하지 말고 진인사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하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먼저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